네, 스타카토 57회 두 번째 핫 이슈는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되겠습니다. 자, 김 대표, 워낙 정상 외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쫓아가는 것도 참 벅찹니다. 근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어지간히 나가시잖아요. 1년에 한 대여 번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외교가 좀 잘 되고 있다는 뭐 그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얻어온 거는 뭐 없는 것 같긴 하고, 뭐 본래 외교라는 게 주고받고 손 들고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는 분들하고 사진 찍고 기자회견하고 손을 들고 귀국해서 그러면 뭐 지지율 올랐다고 그러고. 근데 뭐가 우리 외교가 좀 잘 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실리를 뭘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야 KF 택스 밀어붙여 뭐 이런 것만 하시는 거 보면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BS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홍재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타카토는 처음인데. 네. 영화배우 안 하세요? 아유. 나오실 때마다 영화배우 CBS 하나씩. 기자가 출연하면 영화배우 누구 닮았죠? 라고 하는데 본인이 한번. 예, 첫 출연이라고 이런 덕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뭐 잠깐. 아니 근데 굉장히 호남형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아주 선이 굵직굵직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홍씨 성 가지신 분들이 유독 홍 무슨 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만 하더라도 표자 돌림인가요, 그럼? 홍 2표, 그러니까 홍 1표, 홍 2표. 그다음에 저 무상급식 중단시킨 홍준표 지사도 계시고. 그 홍 씨가 그 본관이라 그러잖아요. 남양 홍씨, 경기도에 있는 남양 홍씨가 아마 한 8, 90%가 될 겁니다. 사실상의 뭐 단일본에 가깝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 학렬이 이렇게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한 세대에 한두 개의 그렇습니다. 집중된 홍 무슨 표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게 들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런 유독 많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과찬해지고. 근데 아무튼 쉽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교를 뭐 많이 합니다. 지금 것만 해도 한중, 한미, 그다음에 한일중 이제 연달아 세 개가 있었는데 점수로 준다면 수미양가 중에 어느 정도 줍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안 그래도 지금 주요 언론들 그 평가도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잘했다 못했다. 뭐 수미양가로 이렇게 하시니까 좀 부담되고 별 5개 중에서 저는 박한 편입니다. 2개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란 얘기네요, 뭐. 별 5개가 수미양가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은 성적이 양이야 하는 거랑 대표님이 알아서 2개 얻었어 하는 거랑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평가하는 가장 큰 그 이유, 근거. 그러니까 굉장히 박하신 건데, 지금. 예, 저는 박하게 주는 편입니다만은 이번 평가를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쨌거나 삼국 체제 복원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주도해서 했다. 이 점은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그 이번에 그 한일중 회담 중에서 가장 그 주목받았던 것이면서도 난제가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거기서 또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얻어낸 게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가 매우 배점이 높은 가중점이 있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득점을 별로 못했다. 오히려 실점을 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삼국 체제 복원은 잘했으나 전반적인 평점에서는 별 2개만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스탠스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코너에 몰아넣고 좀 압박을 해서 진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 한두 개는 얻어냈을 만도 한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편이기는 하나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거의 같은 편에 서 있는 역사 왜곡 전문가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외교 문제니까요. 외교 문제니까. 자, 이번 정상회담 중에서 중국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안 나오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정치 쪽이 나왔냐, 경제 쪽이 나왔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말이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적으로 오해, 뭐 좀 잘못 인식이 좀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이제 권력 분산을 위해서 이제 정치 그 안보 측면은 이제 주석 서열 1위 주석이 맡고 서열 2위 그 국무원 총리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이제 그 경제 분야를 이제 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자 외교가 보통 정치 안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 주석이 나가고
경제는 보통 다자 외교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리커창 총리가 나왔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한중일 이 삼국회담은 99년도에 아세안 플러스 3 하면서 그때 처음 시작됐는데 마침 그때 또 이제 주롱지 당시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정상회의는 중국 측에서는 총리가 나온 걸로 이제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격이나 어떤 관례나 뭐 의전상에서 어떤 문제는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의 설명에 의하면 양자일 경우에 무조건 시주석이 나간다. 네. 다자일 경우에, 3자 이상 다자일 경우에는 총리가 나간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같은 생각이고요. 자, 근데 리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실제로 어떤 거기서 분위기 좋게 인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은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5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4-5번 만났으면 자주 만났다는 중국 지도자들하고는 자주 만났죠. 시 주석하고도 5번인가 만났습니다.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절친이라면서 운전도 해주고 하긴 특사로 간 적도 있고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겠군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장 흔히 하는 얘기로 북핵 공조를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중 FTA를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좀 더 이제 가속한다는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 또 이제 좀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치와 삼계탕 수출기를 열어놨다 이런 얘기하고. 어쨌거나 돈독한 그런 관계를 재확인한 거 이런 거 자체가 대체로 어떤 청와대 쪽 얘기에 따르면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케미가 좀 맞는 분위기였다. 이런 정도로 훈훈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홍 기자께서는 한국의 주도로 삼국 정치, 삼국 외교가 부활됐다. 그런데 큰 의미를 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주도라기보다는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 회담 아니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는데 중국이 그냥 같이 밥 먹어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폄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일 간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강하죠. 하지만 한중일 또는 한일중 간에는 그거는 이제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미국이 하라 그런다고 중국이 거기 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고. 양극 체제에서 라이벌인데 껴들어와라고 한다고 달려올 것 같지는 않고.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중국 측에 이번에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를 재개하자, 3년 반 만에 재개하자 이런 약속을 얻어낸 그 측면은 좀 평가를 해줘야겠죠. 다만 이제 꼭 우리 측의 주도적 노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개가 될 때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미가 맞았다. 한국과 중국 두 정상 간에는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하고는 케미가 좀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좀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했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나 또는 아베 총리 측에서 분위기가 냉랭했다 이렇게는 발표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디플로매틱한 외교적 수사죠. 할 얘기 다 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서로.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할 얘기를 다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아주 애둘러서 그냥 역사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지금 만지작거리고 계신 분이 역사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거에 참 머쓱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했는데 아베 아저씨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두리뭉술한 얘기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대면이라는 걸 떠나서 어쨌든 한번 만났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우리가 성과를 서로 내놓을 만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자면 일단 만났다.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만났다. 이 만남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례화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면 이제 그것 자체도 틀을 복원한 거니까 의미는 있겠죠. 그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복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일본 측에서 주최를 해서 이제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그게 이제 삼국 체제를 복원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 측면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이상의 거는 없는 거죠. 이제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봐야 되는 거고, 예. 이제 그걸 이제 구속력이 있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삼국 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2008년부터 이 삼국 세 나라 간에 이제 그 정상회의를 해오고 있다가도 2012년도에 중일 간의 선분쟁 때문에 센가쿠 열도, 예, 센가쿠 열도 분쟁 때문에 중단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그 영토나 역사 갈등 때문에 다시 또 중단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죠. 예. 사실 그 한중이라는 게 이 세 나라의 어떤 교육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 이거 따지면 사실은 뭐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유럽의 영푸독에 버금가는 더 오히려 더 아마 그 이상입니다. 크죠. 네, 그로 그 친다면. 이상입니다. 사실은 세 나라의 이 외교라는 것들은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가장 사실은 약소한 나라임과 동시에 끼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네. 어떻게든지 외교적 역량을 좀 발휘해서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아주 유리한 외교학적인 그 이런 맞습니다.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 뭐랄까 심하게 좀 시계추처럼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해서 중국에 급격히 기우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또 쓴소리 많이 들었죠. 네. 네? 뭐 저기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일본은 대놓고 미국 편을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매우 어렵죠. 예. 예. 근데 늘 어렵다 하면서도 항상 헤매는 거 보면 예. 뭐 물론 뭐 약속의 처지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TPP 같으면은 일본 눈치를 갖다 엄청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중국하고 가까워진 거에 대해서 또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동맹국이고 저쪽은 우호국인데 말이야 라고 우호관계국인데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 중국 같으면은 이제는 좀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미국과 우리 관계를 갖다 또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압박을 넣는 거고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명나라하고 조선이 이제 한참 막 사대할 때 네. 군신 관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나라가 이제 거의 쪼그라들고 청나라가 막 클 때 형제 관계 정도 요구했는데 그거를 무슨 오랑캐 놈도 이러다가 전쟁 맞고 우리가 그냥 난리가 났던 뭐 그런 시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정세를 뭐 못 읽었던 시기였죠. 네. 그러게요. 네. 예. 힘도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약했고. 어쨌든 이 과거사 문제가 하여튼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과거사 문제를 제법 세게 언급을 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둘러서 했든 뭐 했든 우리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베 아저씨는 그냥 흔히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쌩 까버렸죠. 딴청을 피웠죠. 예, 그러니까요. 딴전을 부렸죠. 딴전을. 예, 다른 얘기를 했죠. 아베 총리는 이제 과거사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이제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라는 표현, 강하게 호소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측에다 강하게 호소했고. 그 북한에 얘기해야지 왜 한국하고 중국에 같이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자. 뭐 이렇게 또 한중에다가 얘기했다. 뭐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하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삼국의 공동 대처. 네. 요거 말고는 사실 공동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별, 예, 좀 뭐 그 평가를 관련해서 이제 그 별도의 성명이나 선언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얄밉네 아베는 역시 그죠? 그렇죠. 제일동포들이 뭔가 이게 사회 불안 요소라고 해서 배에다 태워가지고 북한에다 다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또 일본인 몇 명 또 납치된 건 물론 북한에서도 인정을 결국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늘고 늘어진 건 뭐 수상이나 총리로서 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문제에다가 괜히 엉뚱하게 그걸 갖다가 핑계를 대고 말이지. 얄밉지만 매우 영리하고 영악한 거죠. 예. 아이 아베유. 네? 아이 아베유 이러면 이제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계속 쌩 까고 말 거야. 어려운데. 자, 요거는 하디슈니까 한번 예.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난사군도 그렇죠. 여기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그냥 첨예하게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오간 건 뭐예요? 중일 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 총리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자기들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그렇죠. 그 전에 했었죠. 그 전에 했었죠. 이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요.
어찌된 일인지 삼국 간의 한중일 그 삼국 회의 때는 거론이 안 된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최소한 그 발표 내용상에는 공동 선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 선언에는 안 들어있고. 예. 그리고 이후에 그 중국이나 일본 쪽 언론에서도 그런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는 거론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사전 조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아베는 이제 이후에 그 중일 회담과 한중 회담, 한일 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양자 회담에서는 정작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카드로 활용을 잘 한 거죠. 남중국해를. 예. 중일 간은 당연히 꺼내서 미국 측에다가 내가 미국을 대신해서 문제를 세게 제기했다. 뭐 이런 효과를 이제 누린 거고. 예. 그리고 한일 회담에서도 굳이 한일 회담에서 그 문제를 꺼낼 필요는 없을 텐데 남중국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뭐 미국 편 든다, 중국 편 든다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쪽 편 든다 그러면 여기 중국 경사로 맞네. 이쪽 편 든다면 이거 저기 중국 봐라 완전히 미국 편이네 뭐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어떤 외교 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필요한 게 외교적 수사잖아요. 저 같으면 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니 이건 미국, 중국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도 그 항로를 이용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쟁 없이 잘 해결돼서 우리도 안전하게 그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네, 그런 정도의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받을 편 들어달라 이거지 뭐 미국은.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아무튼 남중국해.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미국, 일본, 심지어는 베트남, 필리핀 아마 다 하나의 팀이 되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 한국은 언제나 당사자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뭐 잠깐 지나가는데 뭐 저희는 빼주시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어느 쪽 편을 갖다가 들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건지 이건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는 다 각각의 섬이 있거든요. 예. 섬도 아니고 이제 암초입니다. 이제 국제법상으로, 국제해양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인데 그들 나라도 그 위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맞대응 차원이죠, 중국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섬이나 뭐 암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가끔은 아니고 매우 자주 이용하는 그런 물동량이 오가는 중요한 해로죠. 다만 이게 이제 미중 간에 언젠가 이걸 갖고 격돌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는 있겠죠. 올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어떤 규범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이 이상 얘기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미중 간의 어떤 정말 그 충돌이 임박해가지고 진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시점이다. 그럼 그때 가서 그때는 얘기하면 되는 건데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일본이 그래 그럼 독도는 우리가 너네 편 손 들어줄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 거 좀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 맞바꿀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랄까요 그 남중국해에 관해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한국이 우리 편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입장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딱 정리한 상태에서 나도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니 아베 니가 한번 확인 더 해봐줘. 뭐 이런 차원의 사실은 의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베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얘기했겠죠. 오바마가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아베가 뭐 지레짐작으로 먼저 나서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디플로마틱하게 이건 국제적인 규범과 뭐 각종 협약들을 잘 고려해서 아무튼 신중하게 잘 풀어가셔야죠. 당사자들끼리.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로. 그 이상은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군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뭐 진전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진전은 뭐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경제적인 교류 확대 이 측면은 이제 한중일 FTA 논의도 가속화한다. 여기도 가속화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경제적인 교류 확대에 대한 조금씩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거기서 아시아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경제 분야의 교류는 확대되는데 정치 안보적인 갈등은 이제 더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 안보상의 갈등을 좀 막는 차원에서라도 경제 교류는 더 확대할 필요는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 전략상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진전은 있었죠 분명하게. 근데 이제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지금 말한 여러 개의 다자간 구도를 갖다 가능한 한 좀 많이 만들어서 한중일도 만나고 한미일도 만나고 한일 만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중 만나고 해서 계속 그 안에서 여러 개의 다자간 구도를 만들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조금 종속도 탈피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균형도 맞추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첩 외교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여기서 중첩돼서 우리 같이 이제 상대적인 약소국,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약소국이 아닙니다만은 하필이면 주변에 사강이 주변 상이 워낙 큰 나라라서 이 대국들하고 이 양자 1대1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자, 사자 이렇게 양자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동양에서는 EEJ, 그렇죠. 서양에서는 디바이드 앤 룰. 여기에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한 한 표로 활용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외교의 가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사실은 이번 회담의 뭐 하이라이트였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저는 뭐 한중일, 한일중 이 회담이 존재했다고 보는 편인데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있었는데 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다 그러고 밥을 안 줬다면서요? 밥을 안 줬다? 밥을 뭐 안 줬죠. 그 자체는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밥을 주면은 너무 환대한다. 이런 비난 여론이 생길까 봐. 지금 그 얘기는 밥을 꼭 먹어야 될 시간이었는데 안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나가서 경복궁이라는 그 고깃집 가가지고 갈비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래서 70몇만 원어치를 일본 대사관에서 지불을 하고. 명세서까지는 못 봤습니다. 7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지불을 했다는 건데. 양념갈비였는가? 그러니까 생갈비가 뭐 9인분에 양념갈비가 한 4인분. 기사를 보니까. 사실 좀 쪽팔린 일 아닙니까? 밥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밥대가 돼서 손님을 보내는 게 우리 유치하잖아, 이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난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에 가서 적극적으로 면전에 대고 우리의 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끌어낼 거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이 뭐랄까야 우리가 좀 자존심을 살렸다 뭐 이런 것이지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야, 밥 주지 마. 되게 유치하잖아요. 되게 심리학에서 뭔가를 먹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가 잘 풀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가 쉽다 그래서 가능한 한 먹이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그 기사가 기자가 안티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이를테면 너무 맛있게 먹었다면서 막 그런 쿼테이션이 막 있어요. 이게 아베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에 대한 그거니까 이거 우리 뭔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쓴 기사인지 아니면 야 무슨 외교를 있다고 그러니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밥대가 왔는데 애들 갔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게 하고 참. 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아까 홍 기자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위안부 문제. 이것부터 풀어야지 다른 것에서 협력이라는 것들을 뭐 얘기라도 더 꺼내볼 수 있는데 콱 묵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기 타결을 위해서 아무튼 협의를 갖다 좀 빨리빨리 하자. 가속화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결국 지금 이 자리를 잠깐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의미가 더 강한 건지 아니면 진짜 빨리 풀어보자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건지 이 구분이 좀 어려워요. 너무 해법이 어려우니까 일단 유예하자는 거겠죠. 뭐 당장 뭐 시험 시간은 닥쳤는데 안 되니까 마감 시간을 연장해달라 뭐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기 타결한 조기가 연말을 얘기하는 건지 내년인지 뭐 내후년인지 그럼 서로 편리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속화라는 것도 뭐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넘게 국장급 협의는 9차례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또 가속화한다는 건지 최소한 그렇다면은 국장급 협의가 안 되니까 뭐 차관급 협의를 좀 격상화시키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표현 자체만 가속화한다 어떤 그 강조된 어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화로 한참 약속 조율하다가 우리 밥 먹자고 그랬는데 언제 밥 먹을까? 술 한잔 하자며 하니까는 다음에 전화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딱. 언제 한번 밥 먹자 같은 얘기죠. 뭐. 다음에 전화할게. 밥이 중요한 얘기 같은. 먹자는 얘기인지 먹지 말자는 얘기인지. 사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당당하게 사실은 그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 속에 이 아베 행정부, 아베 정부와 여기에 좀 나설 수 있으려면 이를테면 지금 이런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자학사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어두운 면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뜬구름 잡는 상고사 고대사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비중을 확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한 실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지가 있다면은 교과서를 이따구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를테면 이게 좀 불일치하는 게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 승질 같아서는 일제의 저 한반도 침략사, 그러니까요. 그다음 만행을 갖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막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면면을 갖다 쫙 풀른다든가 또 친일을 갖다가 한 20페이지 정도는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놓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외교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교를 이제 레알 폴리티크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힘과 힘이 마주치면서 실익과 실익을 이제 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는 속 시원하다, 아, 잘했다 이러면은 실패한 외교라고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야, 우리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챙길 건 다 챙겼던데? 이런 게 가장 외교를 잘한 거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챙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럼 반대로 이제 저쪽을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아베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서 나는 방어만 하고 어떻게든 돌아오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뭐 얻어보려고 애쓴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베로서는 얻은 게 많죠. 가장 얻은 게 많죠. 아베로서는 일단 아베는 그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일본 내에서 그 왜 주변국하고 분란을 계속 그렇게 일으키느냐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가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잘 하고 왔다 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지지를 우익들한테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익들의 요구에도 다 부응을 한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원칙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그 아베로서는 소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한 번 또 쌩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검토한 적 없는데 살짝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자기들의 반대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봐라. 아쉬운 놈이 막 하자 그러잖아.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모양새가 갖춰진 거죠. 참 보면 참 얍실한 자야. 그러니까 가속화하자는 것도 그럼 사실은 진정성이 별로 안 담겼다고 봐야 되나요? 진정성을 떠나서 그 문구 그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죠. 야, 아베한테서 진정성을 기대하셨단 말입니까? 역사 문제에 관한. 사람이 착하니까 양쪽 정상한테 다 그냥 기대를 잔뜩 걸고. 그래서 어느 이제 외교 당국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이 그 아베가 이제 그 바둑 외교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목 외교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단순한 그냥 앞에 보이는 수만 놓고 있고 오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기에 대응하기에 급급한데 아베는 이미 그 포석을 이제 긴 이제 어떤 장기 전략을 가지고 포석을 두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오목에도 고수들은 이게 마른 목골, 사다리골로 해서 포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4개, 5개 놓을 걸 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다 하는 건데 이제 그때는 오목 외교가 아니라 알까 외교가 되는 거지. 지금 알까. 근데 이제 눈앞에 성과를 빨리 어떻게든 내려고 급급하다 보면은 오목에도 포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별로 갈까 아니면 마른 모로 갈까 사다리로 갈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못 놓고 이제 당장 3.3이라도 빨리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 용어 나왔어요. 3.3. 3.3 나왔어요. 집이 오목도 근처시죠? 그러니까요? 3.3은 근데 안 쳐줍니다. 사실 3.4로 해야 되는 건데. 알까기 외교로. 그 알까기 외교로 오래 격가시키겠습니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까기 외교가 계속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본산 수산물 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거는 발표 내용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전혀.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이제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문제나. 아무튼 아베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왔더라고요. 다만 그 문제를 우리 측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자기들 언론에 흘려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문제는 우리 쪽에서 얘기를 전혀 안 꺼낸 건가요? 우리 측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모르는 없는 거죠. 예. 이제 관련해서 답답한 문제가 사실 요번에 그 일본 자위대 그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이 제기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기자들의 문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우리 매우 측이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근거하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애국심에서 건전한 상식에서 그렇죠.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거짓말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한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총리가 와서 대정부질의할 때 답변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문제를 삼기는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질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남의 나라 군대가 이 땅에 들어와서 계속 자리 잡고 앉은 지가 상당한 1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그것도 보통 남의 나라 군대예요. 네. 보통 남의 나라 군대예요.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충성 맹세를 했던 군대 아니에요. 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니까. 예. 자, 그러면 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문제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뒤늦게라도 가입이 되는 거죠.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일본의 태도는 좀 따져 봐야겠다. 니들 좀 아무튼 청문회를 한번 열어서 봐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쉽게 들어오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들어오더라도 뭐 가입비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입비가 많을 거다. 이제 무역 관계에서 일본하고는 매우 경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라 이렇게 할 리는 없을 테고요. 실제로 이번에 아베 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있다. 잠시만요.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측 그 김규현 그 청와대 수석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뭐 동의한다거나 뭐 돕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이 TPP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도 논란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경론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최소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있죠. 무턱대고 지금 뭐 실기 논란이 있으니까 막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마치 뭐 우리가 따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까칠하게 군다.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든 양해를 구하면서 들어가려면 일본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건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또 자동차 같으면은 뭐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우리 쪽의 산업이나 우리 쪽의 농업이나 뭐 불리해지는 조건들이 또 한두 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심각한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언급하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 또한 아주 높은 데서 바라보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그 고민하고 있는 거를 뭐 이해한다. 뭐 걱정이 많겠구나라고 얘기한 정도인데 우리한테 뭘 줄지 고민 좀 해봐. 그런 거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 뭘 양보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대부분 양국 정상이 나와서 발표문을 읽고 합의문을 읽고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우리 질의응답 하나요 요새? 물론 사전에 조율을 하죠. 조율을 질문할 사람들만 미리 받아서. 그렇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도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식사도 없었고 회견도 없었고 뭐 공동 성명도 없어서 산무회담이다 이렇게 뭐 장명을 해서 표현한 언론도 있었고. 제주도에서 하지 그랬어 왜? 근데 아니 저기 뭐냐 외교회담을 이렇게 거창하게 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메인 호스트였지 않습니까? 했으면 보통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갔고 원래는 이제 애초에 이런 의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고 이런 각 의제에 대해서 다자간이든 또 양자간이든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갔으며 이런 것들은 성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다음 회담을 뭐 기약하기로 해본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이 조금은 디테일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자, 이 부분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이런 얘기 오갔습니까? 그때 뭐 어떤 입장차를 발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전까지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양국 간의 냉랭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선언이나 성명까지 나오는 거는 무리였다고 보고서 일단 각자 브리핑하는 정도로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요. 일단 공동선언이 나오려면 뭔가 합의 사항이 몇 개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용 뭐 FOMC 몇 장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을 수 있는 거죠. 아베는 일본 가서 여러 언론들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가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의지를 다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쭉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상세하게.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재밌는 게요. 이제 그 아베가 그 회담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갈비를 먹고 나서 숙소인 이제 숙소가 뭐 웨스틴 조선 호텔입니다만은 일본 기자들은 롯데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 가서 그 회견을 했는데 그 회견을 이제 이쪽 외교가에서 하는 용어로는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회담장에서 나와서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약식 기자회견을 한 거죠. 우리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측면이죠. 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인데 어쨌거나 그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정보를 이제 줬어요. 회담. 아마 뭐 아베로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담을 자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유추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원래부터 늘 뭐 니들이 뭘 알 필요가 있어? 이런 자세를 일관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두 번째는 별로 짜다리 뭐 얘기를 해봤자 득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건지. 어느 경우에 좀 가깝습니까?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우리 그 소위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 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쉽게 이렇게 그 뭐 어떤 회견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막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기 자유로운 질문을 그랬던 시대도 있었죠 한때. 짧은 시기였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줬던. 짧은 그런 시기가 있긴 있었죠. 과거 이제 권위주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이제 했던. 심지어 MB도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아주지 않았었나요?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한 3년 넘는 세월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정상회견을 했는데 남은 대통령 임기 중에 외교 쪽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면 뭐 이렇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주문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정부에 대해서나 외교부에 대해서 하는 게. 그거는 아마 거의 공통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4강 외교 뭐 어쨌거나 이제 정상화 시켜놨으니까 뭐 정상화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복원을 시켜놨으니까 남은 건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못 풀었을 경우에는 항상 4강 외교에서 우리가 힘이 없었고 발언권이 약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의 관계를 잘 풀어버리면 국정교과서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하고 관계가 계속 그래야 일단 종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시가 이 악의 축들이라는 것들을 설정해 놓고 뭐 그런 것처럼 적의 존재, 공포스러운 적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뭐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교라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비행기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르기도 많이 불렀고 그런데 왜 맨날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저들의 입장에 서서 저들이 요구한 것들을 야 빨리 관철시켜 이러는 것만 보이고 우리는 가서 이런 걸 얻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냐는 말이에요. 심지어 MB마저도 거짓말로 판명났지만 저기 어디야 원전이요? 두바이 가가지고 뭐 녹색 뭐 팔고 왔다 그건 다 구라였지만 이런 포장해서 구라칠 줄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저 사람들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사실은 외교라는 것들은 여야 불문하고 국익이라는 거에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사실은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뭐 결국은 비즈니스입니다. 외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잘하길 바라고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가 실제로 이익을 얻어서 그런 이익들이 국민들의 삶에 좀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 지어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진짜 소중한 바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기자들 전체가 한번 외교부를 보는 분위기도 한번은 궁금했어요. 과연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좀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그냥 눈치만 계속 보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국방이나 다른 정부 파트나 이런 데 떠밀려 있나? 어떤 것 같아요? 뭐 떠밀려 있지는 않은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아주 신임을 확실히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장관 스스로가 매우 일벌레인데다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소위 이제 콩클라베라고 외교부 안에서 이제 이제 회자될 정도로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렇게 연기가 날 때까지 안 보내요? 그렇습니다. 결론 날 때까지 방문 안 열어주고 뭐 그런 열의는 이제 높은데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 답답한 얘기죠. 아까 이제 바둑 외교, 뭐 오목 외교, 뭐 알까기 외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커진 국력에 맞는
보다 주도적이고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 창조 외교에 대한 대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서도 뭐 얻어오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뭐 어떤 전문가 얘기하기로는 무슨 자원봉사 외교 같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결국 아까 얘기한 홍 기자가 지적했던 북한 문제를 못 푸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쪽과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양대 대결 속에서 둘 다 견제를 갖다 받으면서 둘 다 눈치를 봐야 되는 뭐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은 그 두 나라가 각기 공이 우리의 입장의 선택을 두고 몸이 달아오르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게 뭔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스탠스와 어떤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두 나라가 다 야, 우리를 쟤네들 못 잡아서 안 다릴까? 저는 그런 것에 고민을 초점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어렵지만 그걸 해내라고 지금 자리에 앉혀준 거니까. 장관은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쪽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복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중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정반대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아무 이런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한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문제가 사실은 정말 늘 그렇듯이 기승전 북한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그거고 사실 이 김정은이라는 친구는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유은 통치로 통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 분명히 미국하고 수교하고 평화하고 개혁 개방하라. 근데 하고 싶은데 계속 안 해주니까 우리 그럼 또 핵한다. 뭐 이러고 있는 이제 아주 지겨운 그런 카드를 계속 반복해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들은 좀 경제도 좀 개방해서 중국도 가보고 중국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변 석계한 모습들을 자기 나라도 구현하고 싶은데 이게 뭐 지금 사통이 다 그냥 막혀 있으니 사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북인가요? 그건 뭐 또 일단 교과서가 나와봐야 거기 기준을 삼아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누구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상대적으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았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박수를 보내면서 대통령이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높은 지지율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직은 비즈니스에서 실익을 얻은 것도 없고 창조적인 대안이 나온 것도 아직은 없는 그림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그 아버님께서 대통령 하실 때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몇 번이나 왔잖아요. 얼마나 자주 왔으면 제가 우표를 올 때마다 우표를 샀는데 우표가 몇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여지는 외교. 왠지. 그러면 이제 뉴스는 늘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늘 저기 톱뉴스를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톱뉴스로 다루고 그 뭐 거기서 욕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정상회담에서 보통 그러면은 훈훈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지율들은 조금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알겠습니다. 멋지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얄미울 정도로 실리도 착착 챙기는 뭐 이런 이 외교가 남은 임기 동안에 좀 펼쳐지기를 저희가 함께 기대해 보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아직까지는 2개입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